자, 부가가치세 이론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102페이지 끝부분 좀 남았는데 우리 간이과세자에 대한 것도 FAT 1급에서 정리된 내용이죠. 예,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억 400만 원 미만이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밑에 주 1을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과세 유흥 장소에 경영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될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하고 과세 유흥업소는 아주 옛날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달이니까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직종, 그 업종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 개인 사업자만 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면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여기 나오는데요.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 과세자하고 달라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 이익률하고 비슷한데 부가가치율을 곱한 거에 10%. 그래서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그 업종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0%가 납부세액인데, 최종 납부세액은 이 납부세액에서 재고 납부세액은 더하고, 재고라는 것은 재고도 판매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재고 그건 더하고, 재고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 이거죠. 팔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는 게 있으면 빼고, 애정이 이제 그 중간 애납 7월 달에 중간 납부한 거 있으면 그걸 빼고, 또 가산세에 해당된 거 있으면 더해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거기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율이 제일 낮은 업종이 소매업이나 음식점 15%를 보고 있고요. 가장 높은 부가가치율이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이런 분야의 부가가치율을 제일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는 그 수취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입 세금 계산서의 세금을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에 대해서 수취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가지고 세액공제 적용해주고요.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애정 부과납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면 납부만 하면 되죠.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지한 금액이 우리 영업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서 가지고 우리가 세무서에서 고지할 때는 직전 연도에 그 세금 납부 실적을 가지고 고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직전 연도에는 우리가 영업을 잘해 가지고 실적이 좋았는데 이번 금년에는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그 세금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에 미달해요. 그럴 때는 예정 때 납부하고 나중에 확정 때 환급을 받아도 됩니다만은 내기가 좀 그러면은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는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 네, 확정 신고 납부는 과세 기간이 끝나고 25일 날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요. 1월 25일 매년 1월 25일이 확정 신고 납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5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아마 또 27일이 임시 공휴일이 돼 가지고 1월 아마 31일이나 2월 3일로 아마 유예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 부가가치세 신고 때가 가장 신고하는 대상자가 많은 시기죠.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 또 확정 신고해야 되고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죠.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여기 적용 대상자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다. 이건 좀 고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좀 1억 400만 원으로 바뀐 것을 이 표에서 적용을 안 시켰네요. 그래서 아까 102페이지에 있는 적용 대상에 있는 금액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미만인 개인 사업자 요거 8천만 원을 1억 400만 원으로 수정해 놓으십시오. 네, 과세기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 일반 과세자는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과세표준을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공급 대가가 그 과세표준이고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납부세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서 거기에 10%.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하면은 매출세액이죠. 빼기 매입세액 해가지고 납부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죠. 물론 일반 과세자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누구나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 원칙이니까. 근데 간이과세자는요 4,800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그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는 이 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말하잖아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를 받아요. 공급대가의 0.5%.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 공제해주죠. 자,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느냐?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고요. 이 대손세액 공제는 이제 우리 TAT 2급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실무 시험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주위에서 실무하실 때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 아마 여러 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반 과세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무엇이냐? 대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외상매출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외상대금을 못 받게 되면 대손을 처리하잖아요. 그때 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세무서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미리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미리 했기 때문에 돌려받는 제도가 대손세 공제제도인데 간이과세자는 이런 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 과세자 당연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식당 또 통조림 제조업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납부 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에게는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계산이 되어서 얼마 나오겠죠. 하지만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그 사업자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하지만 부가세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요, 면제가 전혀 없어요. 면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간이과세 포기제도라고 합니다.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고요.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이제 애정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신고도 해야 되고 과세기간이 1기, 2기로 나누어지고 일반 과세자와 똑같은 부가가치세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과세자가 일반 과세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영업이 부진해가지고 직전 연도에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되죠. 가서 우리가 그동안 일반 과세자였는데 지금 사업이 부진해져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세무서에 찾아가면 그거는 기준에 부합되니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죠. 선생님 지금 아까 의제매입세액 공제 둘 다 적용 가능이라고 하시죠? 네. 적용받을 수 없어. 적용받을 수 없고. 이게 우리가 요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을 높이면서 이걸 없앴어요. 맞아요. 예. 의제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 과거의 부가가치세법 그 적용 대상이 낮았을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해 줬어요. 적용받을 수 없게 바뀌었죠. 이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지금은 적용받지 못한다. 지금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4,8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그때는 적용을 해줬어요. 간이과세자도.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거고. 그럼 저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지우는 게 아니고 적용받을 수 현재 없다. 옛날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없다. 수정하겠습니다. 적용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자만 적용받는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여기 그 기준을 비교로 만들어 놓은 표니까 아주 비교해 놔서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좀 숫자를 고치세요. 여기 8천만 원을 1억 400으로 좀 고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밑에 있는 거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부가가치세 이론은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론 남아 있는 게 소득세 이론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없었던 그 세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득세 이론은 오늘 한 2시간 남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 내일 4시간. 그리고 하루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론이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집합 수업으로 바뀐 게 20일이었죠. 예. 이론 수업 3일째 하는데 좀 힘들잖아요. 예. 앞으로 한 3일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로 넘어가는데 내일까지 하고 아마 2월 한 3일, 2월 3일까지 하면 이론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또 이론 정리 문제 좀 풀어봐야죠. 정리 문제 푸는데 또 하루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소득세의 개념.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도 공부할 때 맨 앞쪽에 부가가치세의 개념, 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부분에서도 소득세란 무엇이냐?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인세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크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소득세, 또 하나는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제도를 이제 쭉 보면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도 있고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양도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이 있기도 하고 종류가 참 많잖아요. 또 국세냐 지방세냐 관세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소득세 부분에서는 우리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조세가 바로 소득세인데 소득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하면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득세를 공부한다 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예요. 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개인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가지고 1년짜리 저축 정기예금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지수 당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금융소득,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그게 과세가 되고 통장을 법인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 당했어요. 그러면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에 대한 세금은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가 있다.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득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은 소득 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채택합니다.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예, 여기다 열거주의 이렇게 한번 써놔볼까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소득 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게 뭐냐면은 법률에 열거된 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의 소득세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한테 그냥 구걸을 한 것도 있죠. 예.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또 이제 내일 모레 설날이니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뱃돈도 주고잖아요. 그게 다 소득이잖아요. 근데 세뱃돈 10만 원, 5만 원 받았다. 이거 신고해서 세금 내는 사람 보셨나요? 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법을 어겼구나 하고 이렇게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맞는데 열거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 원천세에 따른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왜 특별히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서는 이렇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고 정해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자 배당에 종류가 너무 다양해져서 그래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파생상품 뭐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걸 열거하면서 과세하기가 계속 법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는 콕 찍어가지고 이자와 배당 소득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포괄주의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요 종류별로 과세합니다. 종류별로 소득세를 종류별로 과세한다. 그러면 소득세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주 1에 있는 이 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주 1에 밑에 조그마한 표가 하나 있어요. 이 표. 자, 종류를 보면 여기 6가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죠. 6가지. 그 다음에 밑에는 2개는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과세 방법을 보시면은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요 6가지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우선 종합과세다는 거. 요 종합과세. 이 6가지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그런데 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분류과세. 자, 그러면 종합과세 내용을 읽어보면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원칙이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 소득세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그 밑에 있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하지 않는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라고 그래요. 자,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예외적으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천징수는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법률로 정해놨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에도 생각해보면 원천징수하고 비슷한데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래징수라고 표현을 하죠. 거래가 있을 때 공급하는 자가 세금을 과세하고 있죠. 공급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제도라고 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무엇이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할 의무를 부여했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자, 그러면 근로소득 하면은요. 근로소득 하면은 근로자가 얻은 소득인데 근로자는 누가 소득을 지급하냐면 회사가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다가 내가 1년짜리 저축을 정기예금을 해서 만기 때 돈을 찾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소득인데요. 누가 지급했어요? 은행이 지급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원천징수 해가지고 그것을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자, 분리과세는 뭐다? 원천징수로서 종결된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소득하고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종합과세에서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한 것이 일부는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종합과세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말은 원천징수로서 종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밑에 거 아까 요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을 우리는 분류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이나 양도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기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하면은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월급 받는 거예요. 매월 이 소득 금액이 발생하고 월급 받을 때마다 우리가 원천징수를 회사에서 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퇴직소득을 보면은요 월급하고는 달라요. 회사를 퇴사했을 때, 그러면 퇴사했을 때 우리가 한 달 일하고 퇴직금 받는 게 아니죠.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고 1년, 2년, 3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퇴직금이 이렇게 점점점 쌓이는 거니까 이 퇴직소득은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 이거 다른 거하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도 우리가 30년 전에 내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30년간 살다가 이번에 이제 새 집으로 하나 돈을 모아서 이사하게 됐다. 근데 30년 전에는 이게 집값이 1,000만 원이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1억이 됐어요. 9천만 원 벌었잖아요. 굉장히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쳐서 이 소득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간 발생하는 이런 소득과는 다르게 구분해서 과세하는 걸 우리가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중에서 분류과세되는 건 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AT 2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게 중요하느냐?
종합과세되는 이 6가지 세금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시험의 출제 범위에서 일단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서 출제하고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이론에서는 6가지가 다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실기시험에서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실기시험은 이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실기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TAT 2급 시험에 대비할 때는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TAT 1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요거 다 중요해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왜냐? 실기시험에 이 6가지 중에서 이렇게 어느 거에서 나올지 몰라요. 어느 거에서 나올지 모르는데 TAT 2급에서는 딱 정해놨어요. 근로소득에서만 낸다. 자, 그래서 우리 종합과세 세목 6가지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우거든요. 첫자로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암기할 때 이배사 근연기가 뭐냐? 이 종합소득 세목 그 6가지를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배사 근연기 이게 써놓으면 다 생각이 나요. 이 하면 이자 소득, 배 하면 배당 소득이 생각이 나고, 사 하면 사업 소득 생각이 나겠죠. 근 근로 소득이죠. 연 하면 연금 소득, 기 하면 기타 소득 이렇게 됩니다.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개인이에요, 개인.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합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한다고 할 때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그때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업 분배 비율을 허위로 했다는 것은 공동사업 안 하는데 가족이 둘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과세 표준이 줄어들잖아요. 10억짜리를 5억, 6억으로 쪼개면 5억과 6억으로 쪼개면 그 이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줄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공동사업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신고할 때는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거야. 합산해서 한 사람에게 그때는 허위다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허위가 아니고서는 다 개인 단위 과세.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에는 앞에 지방을 넣어가지고 지방소득세 이래요. 지방소득세. 여러분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하고 지방법인소득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큰 법인이 하이닉스라는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당기순위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부에다가 법인세를 많이 내잖아요. 그럼 그 중에 10%는 이천시의 지방법인소득세로 납부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법인세를 만약에 1,000억을 만약에 납부했다. 그럼 100억이 이천시에 납부해야 될 지방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소득세, 개인의 소득세도 똑같아요. 개인의 소득세도 소득세 그 납부액의 또 10%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데 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적공제가 적용이 되는 세금이고요. 누진과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다른 점이죠. 부가가치세는 인적공제라는 게 없죠. 개인이 소비했다고 해서 그 개인이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10% 높게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득세는 세율은 똑같이 적용하지만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소득 인적공제, 종합소득 인적공제에 관한 것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통해서 이제 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누진과세는 뭐냐?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우리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소득 재분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인적공제나 누진과세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자, 누진세율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고 뭐 인적공제도 뭐 그와 유사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특징 또 하나는 뭐냐? 소득자가 신고해야 돼요. 소득자가. 신고 납세주의입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왜 신고 안 했느냐 해가지고 거꾸로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소득세는 소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납세주의. 네, 그래서 소득세 특징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가 아까 원천징수가 이제 우리 소득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원천징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이 있고 그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 있는 표에서 분리과세된다는 거 여러분 그 봤잖아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표에서 나왔던 종합과세 중에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 그 설명 뒤에다가 분리과세 설명이다. 이렇게 분리과세에 대한 것과 같은 거다. 대부분은 다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를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더 계산된 것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월이 되면은 연말정산이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게 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게 말하자면 이게 확정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2월 달에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환급받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그렇지 않고 원천징수가 너무 작게 돼가지고 확정신고로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2월에 봉급이 많이 줄어들겠죠. 수령하는 금액이. 그런 것이. 그것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그렇게 하겠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여러 개 사가지고 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임대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네요. 그래서 직장도 다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직장 다니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에 하는 신고가 있어요. 5월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든지 세무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내 연말정산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자료 이걸 제출해서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애납적 원천징수가 이제 많은 사례가 되겠고 일부 완납적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소득세 이론 공부하면서 분리과세가 어떤 경우에 이 세금에서 만약에 이자 소득이다. 그러면 이자 소득에서 분리과세 되는 것만 챙겨서 알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분리과세 챙겨내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